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해서 추가 기소했습니다. 앞서 뇌물 혐의를 적용한 지 11일 만인데요. 동시에 대장동 핵심 인물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들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와 함께 복잡하게 진행되는 대장동 이슈,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장동 이슈가 지금 대장동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 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그동안 유동규 전 본부장만 구속됐잖아요.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배임 혐의를 적용해서 추가 기소했다고 하거든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가장 핵심적인 거는 결과적으로 민관 합동이라는 이 개발 사업에 있어가지고 민간과 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협약 내용 중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의도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네. 민간업체한테 의도적으로 이익을 주는 구조로서 설계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으로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돼서 제3자인 민간업자들한테 이익을 줬다. 이게 배임이거든요. 네. 이게 인정이 된 거고요. 또 영장에서는 그러면 이 이익을 제공받은 민간업자들의 대표격인 김남배 씨 그리고 이제 남욱 변호사 그리고 관련돼서 두 사람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나타나고 있는 네. 정민용 변호사들을 배임죄의 공통정범으로 봤습니다. 예. 즉 소위 말해서 그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 배임이 하나가 있고 이 배임을 유도하기 위해서 배임의 대가로서 뇌물을 저 사람들이 약속을 했고 뇌물을 받고 일부는 받고 이렇게 배임적인 거래들을 공모해가지고 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네. 그렇군요. 여기서는 핵심은 이 바로 거래 구조, 이 계약 구조 자체가 배임적인 거래라는 부분들을 일부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예, 이 배임액을 또 보니까 금액이 크게 줄어든 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1,163억 원이 처음에 구속할 때 당시에 그 추산했던 금액인데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거는 네.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이번에 배임에서 선정한 피해액은 일단은 잠정적인 산정액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김만배 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검찰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배임이라고 할 땐 여러 구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큰 하나의 줄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주주로서 네. 적어도 그 지분 비율만큼의 이득을 보장받았어야 하는데 그 이득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하고 특정한 금액으로 한정해가지고만 이익을 가져간 이유가 무엇일까? 초과 이익을 왜 환수 안 했냐의 문제가 제기가 됐고 이 부분을 배임으로 적시한 부분이 기존의 영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제 관련돼서 의견서를 올리면서 한 것도 그 금액 상당액을 일단은 기준으로 해가지고 손해를 입힌 거죠. 하지만 이번에 이제 검찰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검찰 영장 청구할 때는 굉장히 여러 범죄 사실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넣어서 했다가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기각이 됐다면 네. 가장 핵심적이고 지금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이라도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가지고 일단은 줄였습니다. 651억 원이라는 건 간단하게 1,500만 원으로 예상됐던 분양의 예정 수익을 평당 1,400만 원으로 낮춰가지고 네. 1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죠. 이게 전체적인 차액이 그로 인해서 1,300억 정도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묘기 651억 원 정도가 손해라고 특정을 한 거고요. 왜 이렇게 특정을 했는지를 보면 아마 구체적으로 그 1,500만 원에서 1,400만 원 낮추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 구체적인 논의가 지금 증거상 드러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그 부분은 확실하게 배임으로 소명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렇게 하되 추가로 플러스 알파라고 해가지고 나머지 배임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보면은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김만배 대주주 네. 그리고 남욱 변호사 등 이렇게 4명이 공동 정범, 그러니까 피해자는 지금 성남개발공사예요. 피해자가 개발공사고 이들 4명이 모두 이제 배임의 책임을 지게 되는 건데 야당에서는 당시 인허가권이 성남시에 있었고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도 배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거죠? 일단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이런 배임적인 구조 자체가 유동규 개인만의 범죄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로 다른 결재권자도 관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번 영장 청구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일단은 유동규만이 배임에
어떻게 보면 관 쪽에 있어가지고 예. 유동규와 정민영 변호사는 실무자만이 배임의 정범이다라고 특정하고 예. 한정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서 향후 수사에서 일단은 지금 일단 이 배임 내용 중에서도 평당 1,50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내린 이 예. 부분을 이제 특정해가지고 배임으로 했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계속 논란이 있었던 왜 50 플러스 1주를 가졌는데 초과 이익들을 안 가져갔는가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담겨 있지는 않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사업 구조 전체에 대해서 결재하고 승인한 당시에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이제 시장의 결재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고의를 같이 했는지 공모하는 관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서 이게 좀 불가능한 상태였다라고 좀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어떤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지 이것들이 확인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지금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도 밝혔지만은 이 규정이 아예 검토조차 안 됐던 것이 아니라 검토가 됐다가 금방 삭제됐던 이런 부분들이 예, 분명히 예.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주주간 협약서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서 1,822억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를 보면은요. 네. 임대주택 부지 특정 부지로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A10블록, A11블록 임대주택 부지를 성남시가 받거나 네. 아니면 그 금액 상당히 1,822억을 받거나 이렇게 되어 있고 적어도 어느 경우에도 1,822억을 넘지 못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개념보다는 왜 성남시의 이익을 1,822억과 그 공단 개발 자금 그 두 가지로 한정해야 하는지 예. 그거랑 결정 자체는 이 주주간 협약서 전체 구조에서 첫 번째 내지 두 번째로 중요한 결정인데 네. 그러한 결정을 실무자인 유동규 본부장이 마음대로 1조짜리 사업들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결제 과정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 만약에 유동규 본부장이 혼자만이 단독적으로 이런 배임의 고의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유동규 본부장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신입사원으로 입사해가지고 성장해가지고 본부장을 맡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모든 실권들을 좌지우지했던 네.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보입니다. 도대체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힘이 작용했길래 아.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런 실권과 정권을 맡게 됐고 이렇게 배임적인 거래를 마음껏 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다른 방향으로 또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간업자의 수천억 원의 이익이 돌아갔습니다. 일단 성남개발공사는 배임 혐의로 이들 네 명이 가져간 돈들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모두 가져오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그게 전제가 되려면은 배임죄가 인정이 되어야 네. 하고요. 네. 민사적으로 보면은 비진입 표시 그 있어요. 유추적용설이라고 해가지고 예. 소위 말해서 배임적 의사를 가지고 하는 거를 상대방도 알면서 적극적으로 가담 공모해서 한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이익을 본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이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아. 무효가 된다면은 기존에 가져간 이익은 부당이득이 되는 그렇군요. 거여서 환수가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배임죄가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부당이득 환수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네. 왜냐하면 정당한 계약에 의해서 가져간 거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당이득이 만약 배임죄가 돼서 무효가 된다면은 전액 환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아. 그럼 배임죄가 지금 뭐 입증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검찰도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시민단체가 고발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좀 하나은행의 경우에도 막대한 이익을 포기한 정황들이 좀 드러났거든요. 이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다는데 이게 또 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은 이 하나은행에 관한 배임 관련된 쟁점과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랑 쟁점은 동일합니다. 아. 예, 도시개발공사는 공적인 영역인 것만 다르고요. 왜 더 많은 이득을 지분 비율상 가져갈 수 있는 예. 걸로 예상하고 알고 있었는데도 그걸 포기했는가? 네. 예. 그렇다면 결국은 그런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은 하나은행 그 회사에 대해서는 배임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예. 은행법 위반이 아닌가라는 네. 게 고발의 핵심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당시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고 그 정책적 경영적 판단으로서 정당화된다고 하면 또 배임이 아닐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큰 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왜 포기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요. 아. 실무적으로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가지고 이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똑같지는 않지만 네. 유사한 계약에서는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우선주를 취득은 하는데 일종의 소위 말해서 담보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대여금에 대한 플러스 알파의 이자 금액만큼을 예. 배당금의 한계로 정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랑 공공기관으로서 대주주로서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같은 측면에서 놓을 수 있는지는 또 별도로 법리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에 이번에 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이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고요. 또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소위 말하는 구속의 필요성 부분에서 결여됐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즉 정영학 회계사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공동정범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자기가 이야기를 한 내용들을 봐도요. 지금 특별하게 이제 1,500만 원, 1,400만 원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들,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부분들도 어찌 보면 지금 보도된 내용에 한정해서 보자면은 정영학 회계사가 어떤 경위인지를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걸로 예. 보입니다. 예. 결국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성이 있어야 우려가 있어야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다른 지금 정범들과는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적인 상황이기 녹취 파일 때문에 19개 검찰에 제출했죠? 그렇죠. 사실은 예. 정영학 회계사가 이런 내용들을 핵심 내부자로서 제보하지 않았다면 수사가 이 정도로 진행되기도 어려웠을 가능성이 그렇군요. 높습니다. 예.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핵심 사인방 중에서 정영학 회계사는 빠졌고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정민용 변호사의 경우에는 2014년에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신규 채용돼가지고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 배임과 뭐 연결고리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관 합동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상 민간 합동이 아니라 민간 업자들이 관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가 의혹의 핵심이었고요. 예. 최종적으로 이익을 배당받은 그 세력이 설계와 선정 과정에 다 관여한 메비우스의 띠 같은 게 아닌가라는 게 처음에 의혹이었는데 그 띠의 한 중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정민용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은 남욱 변호사는 원래 굉장히 친분 있는 사이에서 네.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왔고 또 업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화천대유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데 심사위원도 맡았습니다. 즉 심사를 받을 사람이 대상자들이 자신의 심사할 사람들이 여기로 어찌 보면 사실상 파견한 것처럼 된 것이죠.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 민간의 이익을 과도하게 주는 구조로서 설계될 수 있도록 어찌 보면은 그 순간순간마다의 로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이 되고 해당되는 것들이 진행될 때 그 인사를 담당할 사람까지도 미리 선정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침투시켰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의 영장 청구가 하고 있는 범죄 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배경 속에서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정과 설계 각 과정에 있어서도 자신들을 들어가게 한 민간 업자들의 이익에 충성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배신하는 그런 구조들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영장의 기본적인 범죄 사실이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실체를 우리가 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체가 어느 정도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가장 첫 번째 관문은 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 선정 과정들이 단순하게 땅값이 올라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선정 과정과 설계 자체가 특정 민간업체들의 이익에 종속됐는지가 사실 첫 번째 핵심이었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인적인 경제적인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이 밝혀졌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소위 말해서 성남시 차원에서 인정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특히나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사에 있어가지고 수많은 로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네, 겁니다. 이제 문이 열렸고 밝힐 게 아주 많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